자, 그 390페이지에 제일 밑에 정비구역의 통합 및 분할 통합 및 결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구역 지정하고 나면 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었죠. 분할할 때 얼마? 1만, 결합할 때도 1만.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결합할 때도 하나의 지역은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정비구역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고 2번에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그 다음에 3번 밑줄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자, 예전에는 정비구역일 때는 떨어져 있는 연접한 지역들을 결합해서 하는 건 가능했었는데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결합해서 안 됐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구역 역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395페이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395페이지. 자,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역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요게 이제 개발법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270페이지. 270페이지랑 요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395페이지 거 읽겠습니다. 딱 거기 잡아놓고 푸십시오, 책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밑줄,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자, 개발행위 허가가 총 3번 나오죠.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국계법이나 개발구역에서는 허가권자가 특, 꽝, 시, 군이었습니다.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뭐 당연한 말이고 허가 사항은 똑같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근데 1번에 건축물의 건축에 보면은 우리 국계법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만 해당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에 가면은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인데 여기는 뭐가 없죠? 대수선 X죠. 대수선 X 옆에다가 대수선 X. 그러면은 대수선은 정비구역 안에서 할 때 허가 안 받고 해도 됩니까? 네. 허가사항이 없으니까. 자, 정비구역은 어떤 지역이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 고치겠답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을 대수선하겠다는데 그렇죠. 허가 안 받고 해야 되죠. 난개발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자의 의견 청취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가 하는 개발행위가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행자한테.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 페이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죠.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한 줄 빼고.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래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응급조치죠.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1개월 안에 신고하죠. 근데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그 뒤에 신고 X.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신고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나오는 게 작년에 처음 생긴 거고 개발법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거. 보면은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밑줄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밑줄. 요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원래 기둥이 4개 있었는데 3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거 위해서 뭐 가설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 세웁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거는 단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비구역을 개발구역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득권 보고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원칙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0일 내에 신고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똑같고. 근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계, 요 구역 지정이 아니라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근데 요게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둘 다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똑같죠? 개발법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원상회복 명령인데, 시장군수 등은 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원상회복 명령 했는데 말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죠. 이렇게 행정대집행. 요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허가권자, 아까 다르죠? 개발구역에서는 특, 꽝, 시, 군인데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허가사항인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빠집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글자 한 장 들리고 똑같은데 거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허용사항에 보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허가 안 받고 한다는 게 정비구역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제가 5, 6월달 강의할 때는 한꺼번에 싹 다 할 겁니다. 개발행위,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할 때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준용규정, 정비법에서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관한 규정, 그걸 규정합니다. 국계법 내용을. 그 다음에 4번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게 제한입니다.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또 국계법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있었습니다. 5가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찾아보죠 또. 뭐지? 168페이지. 우리 국계법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는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기간,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떤 것들을 제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계법에서 제한할 때 5가지 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기간은 처음에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그 다음에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되죠.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연장이 2년. 처음에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제한하는 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3년 플러스 2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자, 다시 넘어오시면 됩니다. 397페이지.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아까 봤던 7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등등을 할 때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요거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정비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전에, 자, 구역 지정은 이때죠.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도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입안 중인 지역, 주민한테 공람을 하죠. 주민한테 의견 들으면서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그러면은 구역 지정 이전에 이때도 요 안에서 개발 행위가 일어날 텐데 모든 개발 행위를 막으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니까 여기에서 구역 지정 이전에 거기 제목에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 즉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요거는 막자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7가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대신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그건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 취지에 보면은 어떠한 행위를 막냐라고 돼 있냐면 지분 쪼개기 이걸 제한합니다. 지분 쪼개기 제한. 그러니까 지분을 늘려가지고 소유자 수를 막 증가시켜서 조합원들이 한참 막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이건 막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에 딱 2가지 행위만 제한합니다. 딱 2가지. 그게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토지의 분할. 요 2가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는 7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는 제한할 수 없고 딱 2가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합니다. 지분 쪼개기. 목적은 요거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는 딱 2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을 제한한다. 나대지만 있었는데 그 위에 집합 건물 같은 거 지어버려가지고 다 나눠 가지면은 조합원이 20명, 30명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막 쪼개는 거죠. 소유자가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그래서 딱 2가지. 무슨 행위를 제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딱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한하는 기간이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3년 제한하고 연장 안 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플러스 2년이 있었고 여기는 3년 플러스 1년 이렇게. 자 보죠. 제한행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애블바디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 지정되기 전입니다. 구역 지정되기 전.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이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돼서 밑줄 3년 이내 기간 가로 안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밑줄. 그래서 3년 플러스 1년이죠. 여기는 3년 플러스 1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딱 2가지죠. 뭐만?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지분이 쪼개지는 거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지분 쪼개기.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제한 지역 등의 고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위 제한하려는 때는 제한 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한다는 거.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행위 제한하는 자가 밑줄 국장, 시, 도지사.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한테. 요것도 국계법에 책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계법에서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 듣고 제한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 굳이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모집 금지인데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냥 참고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재개발하겠답니다.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하겠답니다. 정비사업 하려고 하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땅 사서 우리 집 직접 한번 지어보자. 이거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정비구역을 땅을 사가지고 우리 주택조합 만들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비사업 하는 건데 여기 정비사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집 지을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정비구역,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391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나옵니다. 정비구역 해제. 자, 제가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아까 고시, 보고, 연락, 고시, 보고, 연락, 고시, 보고, 연락 이렇게.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자, 개발법에서는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했는데 정비법에서는 5명 이상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조합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 받고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쭉 사업을 해서 나중에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때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이 후속 조치들이 일정 기간 안에 안 따라붙으면 역시 해제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이런 거 나왔죠? 구역 지정 도시개발법에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개발계획은? 그렇죠? 오, 한 줄기 빛이 보이네 또. 그렇죠?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이러한 절차들이 안 따라붙어주면은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2년, 3년, 5년이 나올 건데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 날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2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2년. 그래서 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는 몇 년일까요? 2년. 방금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2년. 이렇게. 추진위원회 들어가는 건 2년. 나머지는 3년. 나머지 3년. 해보죠.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추진위원회를 안 만듭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조합 만들겠죠? 이럴 때는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간에 조합 만들었죠.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몇 년일까요? 3년. 2년짜리 빼고 나머지는 3년.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안 만들죠.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안 만들고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럴 때는 2년 더하기 3년에서 5년. 이렇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2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2년. 나머지는 3년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자, 보죠. 391페이지. 정비구역의 시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해서 1번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놓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1번은. 근데 어쨌든 추진위원회는 없으니까 3년 해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N은 해제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을. 그러니까 아까 정비기본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을 하고 여기는 21년, 여기는 22년, 여기는 23년, 여기는 25년, 여기는 27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는다고 했죠. 근데 21년이 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합니다. 어쨌든 3년 이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서 기읍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추진위원회가 나와야죠. 2년 나왔으니까 추진위원회. 그래서 밑에 추진위원회 밑줄. 그러니까 요거죠. 처음에 나오는 거. 구역 지정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는 2년. 그 다음에 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드는 거. 요거는 3년.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3년.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3년. 그 다음에 디귿 추진위원회 나왔죠? 몇 년일까요? 2년.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죠.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2년. 요거. 그 다음에 리을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이 말입니다. 요게 방금 보신 리을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그 다음에 자 3번에 위에 것까지 기흥부터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경우인데 요 동그라미 3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이럴 때는 조합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드니까 추진에는 안 만들죠. 조합 안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나면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몇 년? 5년.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청장 등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을 못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제도 못합니다. 결정 해제 이걸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제 절차.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2년, 3년, 5년 안에 이런 거 안 하면은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제 절차는 우리 아까 구역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자, 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아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먼저 뭐 하죠? 의견. 의견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 듣고 나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했죠. 해제할 때도 똑같이. 해제할 때도. 자, 아까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며칠이었죠? 30일. 그래서 해제할 때도 30일. 자, 두 번째 30일이 나왔습니다.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3번 나올 건데 아까 정비계획 위반할 때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 30일. 이렇게.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나 해제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의회는 아까랑 똑같이 60일.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2년, 3년, 5년 안에 안 하면은 이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필요적 해제 사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제 절차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납, 미출. 해제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납. 392페이지의 2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의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60이라는 의견 제시. 근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면 밑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하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가로 1의 동그라미 1-3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밑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밑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1의 가로 1의 1에서 3의 규정이 뭐냐면은 요거 2년, 3년, 5년 이겁니다. 이 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해주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서 해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옆에 얼마가 동의합니까? 박스에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은 2년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서 정비구역의 밑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럴 때는 얼마의 범위에서 연장해 주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서 해제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2년, 3년, 5년 이 기간을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할 때 내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그 다음에 뭐 5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임의적 해제 앞에 2년, 3년, 5년 요거는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 밑줄 심의를 거쳐 밑줄 하시고 두 번째 줄에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밑줄 과도한 부담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의 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거기 밑줄. 줄이면 목적 달성 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30%. 아까 연장을 요청할 때도 얼마 동의? 30%.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연장할 때도 30%, 해제할 때도 30%. 이렇게. 그래서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아까 연장 요청할 때도 30%, 해제 요청할 때도 30%. 그 다음에 4번 자력 방식, 셀프 방식이죠. 셀프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밑줄 10년의 경과. 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이게 3분의 2였는데 과반수로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좀 더 해제를 쉽게 한 겁니다. 원래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과반수가 동의하면 좀 편하게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방치되는 정비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해제를 좀 쉽게 하는 규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하는 규정들을 좀 쉽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요거는. 이것도 작년에 그 4번을 개정하면서 같이 들어온 건데 보면은 5번 추진의 구성 5번에 6번에 둘 다 가로 안에 맨 끝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 전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까지만 이 요건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이거. 그래서 5번에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내지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요거는 동의 요건이 시험에 나오기 힘들 겁니다. 조례로 정하니까 동의 요건을 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자 그러면은 5번이랑 6번을 비교해보면은 5번이랑 6번을 비교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이죠. 인가 신청 전인데 5번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의 동의까지 한 거예요. 동의까지. 근데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이니까 승인받거나 인가받은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는 거기 6번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밑줄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둘 다 어쨌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요거는 임의적 해제 사유. 자, 정리해보죠. 다시. 아까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거는 2년, 3년, 5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몇 년이죠? 2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는 거는 둘 다 2년. 나머지는 3년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안 하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이 이렇게 해제를 해줍니다. 다만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얼마를 연장해 주죠?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역시 또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인데 셀프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과반수. 요게 4번이었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가지고 해제를 요청할 때,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2년, 3년, 5년일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30% 이상의 동의,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가 동의, 이럴 때는 심의만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용 보조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해제의 효력 거기 보죠. 우리 개발법에서도 이거 했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정비구역이 지정 이전 상태로 밑줄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렇겠죠. 다만 자력 방식으로 셀프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여기 어디죠? 달동네를 그냥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확 돌려버리면 다시 달동네가 되겠죠. 이런 데서는 해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밑줄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던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달동네니까. 이렇게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여기서는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밑줄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고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됐고,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밑줄 도시재생 선도지역, 요것도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밑줄 국장에게 요청. 이걸 또 뭐 시장, 군수 등에게, 시도지사에게 뭐 이렇게 바꾸겠죠. 국장에게 요청.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 요거. 자, 요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자, 다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반드시 해제해야 되죠. 요거는 2년, 3년, 5년인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 2년. 나머지는 3년. 요 정비 예정구역까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러면은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거나 내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 연장해 주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숫자들은 잘하시네. 숫자는.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거는 사유가 6가지 있는데 일단 위에 4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동의,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가 동의.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심의를 거쳐서 해제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셀프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 등이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됐을 때는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역시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이제 신설된 규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 안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386페이지 안전진단. 순서를 이상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지정 이거를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하려고 안전진단을 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안전진단. 일단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안전진단을.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시점은 요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는 거는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하고 구역 지정했죠. 근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 건물이 한 100년은 더 버틸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정비계획 입안하고 구역 지정한 절차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들을 딱딱 정해놓죠. 그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고 이 건물이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거 진짜 좀 있으면 무너지겠다 하면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자, 그래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했는데 건축물이라는 거는 상가까지도 포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전진단 대상은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정비 계획의 입안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거죠. 정비 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전진단 해보고 정비 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요청.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근데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도래했거나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요청은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자, 입안권자한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입안권자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입안권자가 아까 누구였죠? 시장, 군수 등. 제가 노트에 참 친절하게 다 적어놨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구청장. 입안권자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무조건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의 실시 여부.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나가봐가지고 이게 진짜 무너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고, 야, 이거 건물이 한 차원 더 버티겠는데? 안전진단을 안 합니다.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요청한 사람한테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줘요. 30일. 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 번째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요거는 사적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 들어가는 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거는 공적기관. 이렇게만 일단 구분을 해놓으시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간을 정했죠. 그리고 나면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장. 기준은 입안권자가 왜 정합니까? 국장이 정하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이 야 가서 기둥에 망치질 3번 해봐 하면 3번 똑똑똑 두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은 입안권자가 부담합니다. 입안권자가.
근데 요청한 자에게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담 역시 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에 의해서 할 때. 원래는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안전진단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겠죠. 안전진단의 결과를 두 군데다가 보내줍니다. 여기 요청한 사람.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 시장군수 등에게. 자, 이 결과를 받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재건축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내지는 플러스 지역여건 플러스 도시계획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입안 여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종합 검토. 그리고 입안하기로 했죠. 입안하기로 하면은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이제 정비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라는 걸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는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공적 기관만 2번, 3번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국장이 야 갖고 와봐요. 자료를 국장이 보기에 이거 재건축 사업 하는 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국장도 자료 제출 요청을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보기에 아 이거 사업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하고 이 시도지사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 결과 정비계획의 입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야 이거 재건축 사업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안권자에게 명합니다. 야 취소해 라고. 그러면은 입안권자는 응 해야 돼. 응. 따라야 한다는 그 명예. 요게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건데 자 보죠. 책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법은 그냥 쭉 절차가 흘러가는 대로. 1번 안전진단의 실시 의무죠. 가로 1번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밑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이게 첫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 밑줄 하시고. 첫 번째 줄에. 9회. 그래서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두 번째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밑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입안권자가 부담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싹 다 요청이 있는 경우인데 거기 박스 안에 동의는 얼마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내용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10분의 1에만 밑줄. 그래서 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때.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거죠. 위 1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 밑줄. 그래서 보면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30일 안에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가로 2의 동그라미 1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요청을 받으면은 현지조사를 나가봅니다. 나가가지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실시 여부를 30일 안에 알려주고 이게 건물이 진짜 너무 튼튼하다 할 때는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를 안 하기로.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간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 자, 여기 안전진단의 대상은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밑줄 할 수 있다. 다음의 건축물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 단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 보시면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밑줄 주택이 붕괴. 이게 건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어야 안전진단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자빠져 있는 거죠. 안전진단을 할 필요도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해야겠죠?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밑줄 사용 금지가 필요. 원래 기둥이 3개, 4개 있었는데 한 3개는 무너지고 1개가 가지고 겨우겨우 붙고 있고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밑줄 잔여 건축물. 이게 뭐냐면은 단지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일 때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자, 여기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다고 하죠. 107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108 109 110 이렇게. 자, 그러면은 10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7동까지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10개 동 중에 107동까지. 자, 101동부터 107동까지 검사해보니까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이거는 아무리 튼튼해도 재건축 사업을 해야겠죠? 그겁니다. 잔여 건축물. 그러니까 107동까지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은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그냥 빼버립니다. 무조건 사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 밑줄. 이거는 자 이렇게 10개 동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들은 당연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야겠죠. 신축한 빌라가 여기 있어도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조건 정비사업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 그 다음에 5번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의 밑줄 D등급이나 E등급인 건축물.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등급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시 해보죠. 첫 번째는
주택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네 번째는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인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냥 무조건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무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죠. 실시하기로 하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정합니다. 그 기관이 세 가지. 그 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 두 번째에 나오죠. 이번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자 들어가는 거 두 가지는 공적기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기준은 누가 정하죠? 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로 용어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안권자 밑줄, 그 다음에 요청한 자에게 제출. 그래서 자,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죠. 그리고 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두 군데,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거 뭐 중간에 빠져있는데? 일단 하죠. 자,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가지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밑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적정성 검토는 공적기관만 합니다. 공적기관만. 적정성 검토는. 그래서 요걸 써놓은 거죠.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N은 적정성 검토를 어디에다가? 공적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 여건 등을 밑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안전진단 대상, 뭐 이런 것들은 됐고, 5번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구분인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 안전성이라는 거는 진짜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구조 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건물은 튼튼합니다. 건물은 튼튼한데 이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 차 밀고 다니고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튼튼한데 하수관 같은 것들이 녹이 슬어가지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에서 평가 난이도가 많이 평가 기준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 안전성의 평가는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 다음에 이번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거, 사람들이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뉴스에 나왔던 게 구조 안전성 평가, 이거를 기준을 높인다는 거, 그만큼 재건축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수도꼭지 트니까 녹물은 칵칵 쏟아지는데 이 건물이 100년은 더 버틴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구조 안전성 평가에 가중치를 더 많이 넣어버리면은 재건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던 게 이겁니다. 이거. 재건축에서 안전등급 매길 때 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가중치를 높인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인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 이겁니다. 여기. 자, 입안 여부를 결정했죠. 입안하기로 했으면은 그때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적기관이죠. 마지막 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그래서 적정성 검토는 항상 공적 기관만 합니다. 적정성 검토는 공적 기관만.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받았는데 얘가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국장이 보기에는 이게 통과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국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 시도지사 갖고 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 부담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간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안전진단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비출. 자,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재건축 사업을 할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정비계획 위반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예전에는 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언어를 순화한 거죠. 요청을 하면 돼요. 순화한 대로 하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위반권자는 요청을 했으니까 응? 따라야겠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밑줄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응? 요 정도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첫 번째,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는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도래했거나 두 번째,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할 때는 동의요건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위반권자한테 하죠. 위반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30일 안에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보내주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N은 기간을 지정하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세 가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요 세 개 중에 한 군데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한 군데가 지정이 되면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고 비용은 원칙 위반권자가 부담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랑 위반권자 두 군데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누구한테 의뢰할 수 있죠? 공적기관에서. 공적기관. 적정성 검토는 항상 공적기관만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하는 거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은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의 위반의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위반권자는 따라야겠죠. 요게 안전진단. 안전진단. 이렇게. 안전진단 총 2번 나오는데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에서도 안전진단이 한 번 나오는데 이거랑 똑같이 합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 배운 거 가지고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은 대충 끼워 맞추면 맞습니다.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따로 공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조금 복잡합니다. 리모델링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거기 주택법에서 나오는 안전진단도 그냥 맞추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는 안 배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진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8번 안에 정의 공법을 끝낼 자신은 없습니다. 못 끝냅니다. 저는. 어떤 학원에서 다 똑같고 근데 뭐 9주 나오는 데는 뭐 수업을 한 번 더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딱 8주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 점심 식사 하시고 3시부터 해서
오전에 했던 수업을 그대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한 번 더 하도록 아무튼 27일 날일 겁니다. 아마 3월 27일 그때는 오후에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수업 더 해드리는데 아무튼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